걸레 같은 년, 남자 홀리러 왔냐? 며 민간인인 줄 알고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던 대위, 알고 보니 상대가 대통령 직속 감찰단장인 걸 알자 그 자리에서 바지에 오줌을 싸고 실신해버린 한심한 최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겨울은 칼날 같다. 휴전선을 가르는 임진강의 강바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온기를 무자비하게 빼앗아간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 제28보병사단 통칭 무적 태풍부대의 정무는 그 혹독한 자연환경만큼이나 삼엄하고 냉정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 어떤 불순함도 그 어떤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철의 의지가 서려 있는 곳. 그 철옹성 같던 위병소 앞으로 짙은 와인색의 날렵한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흙먼지 날리는 군용 트럭들만 오가던 길 위에 나타난 그 차량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뛰어든 한 떨기 붉은 동백꽃처럼 이질적이고도 강렬했다. 근무를 서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어렸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그 순간 연천의 살을 애는 겨울바람마저 잠시 숨을 죽인 듯 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짙은 남색의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은 대담했고 무릎 위로 훌쩍 올라오는 치맛단은 군부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슬아슬함을 연출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흩날렸고 짙은 화장은 아니었지만 붉은 입술은 그 자체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이름은 류진아.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최전방 부대의 살벌함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도발적일 만큼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싸구려가 온 거야? 위병소 책임 장교 백도결 대위가 건물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나직이 의졸였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경멸감이 새겨져 있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는 군기는 칼날 같아야 하며 사소한 빈틈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가까운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류진아의 모습은 군의 신성한 영역을 더럽히는 불결한 침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보란듯이 턱을 치켜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전투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다. 신분증 제시하고 용건을 말하시오. 백대위의 목소리는 일부러 내리까는 듯한 위압감이 가득했다. 그는 류진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드러난 어깨와 다리 라인을 음흉하게 더듬고 있었다. 류진아는 그의 무례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핸드백을 열어 비표를 꺼내려다 잠시 멈칫하고는 대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국방부에서 왔습니다. 사단 정기 감찰 관련해서 사전 실사차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지만 백도결 대위의 귀에는 그저 남자에게 아양을 떠는 교태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감찰이라는 단어에 그는 실소했다. 감찰? 당신이?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큰 덩치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그런 가짜는 거짓말을 하는 거요?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감찰은 무슨. 동두천 기지촌 어디 술집에서 미군들 상대로 몸이나 팔던 여자 같은데 장소 잘못 찾아온 거 아니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위병소에 있던 다른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리 민간인이라지만 저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었다. 그러나 류진아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소는 더욱 깊어지고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백도결 대위. 지금 그쪽이 뱉은 말이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품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자신의 명찰을 정확히 짚어내자 백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감히 계집 따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이 그의 비틀린 자존심을 폭발시켰다. 뭐? 이 여편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대위? 내년 따위가 함부로 내 계급을 입에 올려도 되는 줄 알아?
험악한 욕설이 튀어나왔다. 류진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경멸과 함께 한편으로는 깊은 연민이 섞여 있었다. 군복은 당신의 무식함과 오만함을 가려주는 도구가 아니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위병소는 태풍부대의 얼굴이자 우리 군의 기강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지? 규정에 따른 신분 확인이 아니라 성희롱과 인격 모독으로 가득 찬 폭력일 뿐이잖소. 폭력? 하. 백도결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다. 그는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다. 아가씨, 군 기강을 어지럽히는 건 바로 당신이야. 군부대에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꼴이야? 남자들 홀리려고 작정한 창녀처럼 입고 와서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고함이 되어 위병소 전체를 울렸다. 류진아는 그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기세에 백도결은 자기도 모르게 주춤했다. 내 복장이 부대 출입 규정의 어느 부분에 위배되는지 정확히 지적해 보시오. 나는 지금 공무를 수행 중이고 당신은 그 공무를 방해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명백한 증거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거야. 기록? 이 미친년이 진짜. 백도결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정신 나간 여자를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니년 정체가 뭐야? 진짜 어디서 몸이라도 파는 년이냐? 혓바닥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러다 오늘 여기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될 테니까. 년이라는 단어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얼어붙었다. 류진아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갑고 냉혹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험한 꼴? 그게 뭔지 한번 보여줘 보시지. 그것은 도발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그러나 분노로 눈이 먼 백도결 대위에게는 그저 겁먹은 여자의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스스로 파멸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게 진짜 미쳐도 곱게 미친 게 아니네. 백도결 대위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고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 불결한 여자를 본보기로 삼아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손을 뻗어 류진아의 가녀린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끌어내. 당장 이 여자 끌어내서 헌병대에 넘겨. 군사시설 무단 침입 및 군인 능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려. 그가 소리쳤지만 위병소의 다른 병사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류진아의 차갑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계급을 뛰어넘는 본능적인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상관이 저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날뛰는데도 저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겁에 질린 병사들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자신의 명령이 먹히지 않자 백도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전혀 안 끌어내. 그는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다 말고 다시 류진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최악의 수를 두었다. 그는 움켜쥔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니년이 뭔데 감차를 들먹여. 머리꼴하고는. 군대가 무슨 홍등가라도 되는 줄 알아. 그는 다른 한 손으로 류진아의 어깨 위로 흩날리는 검고 긴 머리카락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 순간 처음으로 류진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화산이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 내지르는 첫 번째 울림이었다. 머리채를 잡힌 채 고개가 뒤로 젖혀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맹렬하게 백도결 대위를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이제 경멸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냉혹한 분노와 살기만이 이글거렸다. 이 손 안 놓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서늘하고 잔혹한 기운이 묻어나왔다. 그 목소리를 들은 백도결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더욱 악랄하게 그녀의 머리채를 흔들었다. 나? 내가 왜?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너 같은 건 오늘 아주 뿌리를 뽑아놔야 돼. 다시는 군부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백도결이 윽박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류진아는 머리채를 잡힌 불편한 자세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익숙하게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리고 끊겼다. 네, 사단장 황병철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군기가 바짝 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도결의 귀에도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단장? 그는 순간 의아했지만 곧 여자가 마지막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치부했다. 류진아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백도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류진아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이름 석자만 말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인물에게는 그 세 글자가 그 어떤 암호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니는 듯 했다. 네. 카카카. 어디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경악과 공포로 다급하게 변했다. 카카라는 호칭이 다시 한번 똑똑히 들렸다. 위병소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백도결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설마 하는 끔찍한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류진아는 백도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28사단 정문 위병소. 지금 즉시 내려와 보도록.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으니. 정문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카카. 5분 내로 가겠습니다.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다. 류진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스마트폰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그녀는 여전히 머리채를 잡힌 채였지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머리채를 잡은 백도결 대위가 아니라 잡힌 채로 그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는 류진아였다. 너 정체가 뭐야? 백도결의 목소리가 양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채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놓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공포 때문이었다. 류진아는 대답 대신 싸늘하게 웃었다. 내 정체?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바로 그 몸 파는 년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그 년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걸고 뼈저리게 배우게 될 거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소리가 순식간에 여러 개로 늘어났다. 사단 사령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 개의 별이 그려진 지휘관 성판을 단 검은색 세단을 선두로 여러 대의 헌병 순찰차와 지프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다. 그 속도는 규정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백도결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다. 류진아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한번 쓸어넘겼다. 그녀의 그 침착하고 우아한 행동이 백도결에게는 사형 집행인이 칼을 닦는 모습처럼 보였다. 끝났구나. 백도결의 입에서 절망적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차량 행렬은 이미 위병소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기이그.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사단장 지휘 차량이 위병소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뒷좌석 문이 열리기도 전에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내린 부관들이 뛰쳐나와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별 두 개가 선명한 전투모를 쓴 장군이 마치 포탄처럼 차에서 튀어나왔다.
28사단장 육군 소장 황병철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류진아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흐트러진 매무새를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뒤를 따라 참모장, 헌병대장 등 사단을 이끄는 핵심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황병철 사단장은 류진아의 몇 걸음 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는 자신의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헐떡이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가 떠나갈 듯 우렁찼고 그 끝은 공포로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충성. 사단장 육군 소장 황병철. 감찰단장님 각하께 대하여 경례. 충성. 그를 따라온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류진아를 향해 경례했다. 별들이 무더기로 빛나며 어깨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한 명의 여성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백도결 대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돌처럼 굳어버렸다. 감찰단장님 각하. 사단장이 별 2개짜리 소장이 저 여자를 각하라고 불렀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사단장을 하대하며 내려와 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감찰 조직의 수장. 국방부 직할 감찰단장. 그 자리는 별 하나 준장이었다. 류진아는 황병철 사단장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황 사단장을 지나 그의 뒤에서 사색이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백도결 대위에게 향했다. 황 사단장. 네 각하. 내가 오늘 왜 이런 옷차림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곳 정문을 찾아왔는지 아시오? 류진아의 차가운 물음에 황 사단장은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송구스럽습니다, 각하. 저희 부대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속히 파악하여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류진아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백도결 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서 있는 저 대위가 방금 전까지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술집 창녀라 불렀소. 국방부 감찰단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모욕과 폭력을 행사했지. 이것이 바로 북한과 총구를 맞대고 있다는 최전방 무적 태풍 부대의 얼굴인가. 황병철 사단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백도결 대위를 쳐다보았다. 감히 국방부 감찰단장에게, 그것도 전군 여군의 우상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류진아 준장에게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저 미친놈이. 분노로 몸을 떨던 황 사단장이 뒤를 돌아 헌병대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헌병대장, 뭐하고 있나? 당장 저 역적놈 체포하지 않고. 헌병대장의 지시에 특임대 헌병들이 달려 나와 백도결 대위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그제야 정신이 든 백도결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그의 바짓가랑이가 흙먼지 속에서 처참하게 젖어들었다. 사단장님, 단장님, 각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울부짖음은 류진아의 귀에 닿지 않았다. 류진아는 황 사단장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군 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황 사단장, 이건 저 대위 한 명의 일탈이 아니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이끄는 28사단의 현주소다. 문지기 하나가 이 모양인데 안은 얼마나 썩어 있을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군. 각하, 송구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모든 지휘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 사단장은 금방이라도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류진아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수도방위 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직권 특별 감찰을 개시하겠소. 사단장은 감찰 기간 동안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내 감찰 활동을 보좌하는 것 외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 마시오. 사단 전체는 내 직접 통제를 받게 될 거요.
그것은 사실상의 지휘권 박탈 선언이었다. 최전방 사단 전체가 감찰단장의 직접 통제하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저자 류진아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백도결 대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오늘부로 즉시 직위해제하고 육군 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하시오. 내 감찰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와의 면회나 접촉도 불허한다. 변호사 선임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월권적 명령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류진아가 뿜어내는 기세는 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분노 그 자체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백도결 대위는 헌병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며 절규했다. 각하. 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러나 류진아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진짜 임무를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그녀의 눈은 위병소 너머 거대한 산맥처럼 버티고 서 있는 28사단의 깊고 어두운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백도결이 숨어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패와 부조리가 최전방이라는 특수성 아래 묵인되고 있을까? 류진아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느끼며 생각했다. 오늘 그녀가 입고 온 이 도발적인 원피스는 단순히 위장을 위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패하고 위선적인 조직의 가장 약하고 추악한 부분을 건드려 그 안에 숨어있는 고름을 터뜨리기 위한 예리한 메스였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뼈속까지 얼려버릴 듯한 혹독하고 무자비한 서리가. 28사단 지휘통제실. 대한민국 서부 전선의 군사적 두뇌가 모여있는 이곳은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 거대한 진공 상태와 같았다. 사단장 황병철 소장을 비롯한 사단의 핵심 참모들은 감히 입을 열지도 불필요한 움직임을 보이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단 한 사람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류진아는 위병소에서 입고 있던 화려한 원피스를 벗고 간편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계급장과 지휘관 휘장이 없는 민무늬 전투복이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 더 강력한 권위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사단장석에 앉는 대신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귀담아 듣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통제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동료를 벌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군의 몸에 파고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왔다. 그녀는 참모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백도결 대위의 그 오만하고 추악한 행위는 그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 전체가 병들었다는 명백한 증상이다. 뿌리가 썩으면 가장 약한 가지 끝부터 잎이 마르고 뒤틀리는 법. 군의 근간인 기강과 명예가 무너지면 백도결 같은 괴물은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이곳은 휴전선, 적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최전선이다. 이곳에서의 기강 해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이 감찰을 통해 썩은 부위를 도려낼 것이다.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고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 28사단은, 아니 우리 육군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고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내 말 알아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참모들의 대답은 이전과 달리 기계적인 복창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류진아는 곧바로 자신의 팀을 소집했다. 법무관 출신의 냉철한 신문 전문가 서지혁 소령과 사이버 사령부에서 전설적인 기록을 세운 데이터 분석가 한주원 대위.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첫 번째 목표는 백도결 대위다. 류진아는 한주원 대위에게 명령했다.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통화 내역, 금융거래, 사적인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까지 전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인사기록. 육사 출신의 평범한 성적. 특출난 것 하나 없는 그가 어떻게 사단 내에서 가장 편한 보직 중 하나인 경비중대 위병소 책임장교로 발령받았는지 그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봐. 그것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예리한 지시였다. 최전방 사단에서 육사 출신 장교의 첫 보직은 대부분 격오지 소대장이나 격렬한 훈련이 동반되는 전투부대 지휘관이다. 위병소 책임 장교는 비육사 출신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인원들이 주로 배치되는 상대적으로 한직에 가까웠다. 백도결의 발령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 한주원 대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 내부 전산망의 모든 데이터가 그의 모니터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암호화된 인사 데이터베이스의 굳건한 방화벽이 그의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몇 시간 후 한 대위가 마침내 유의미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찾았습니다, 단장님. 백도결 대위의 보직 발령 서류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 결제 단계에서 특별 추천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추천자가 누구지? 사단 인사참모 오태석 대령입니다. 오태석 대령. 사단 내 모든 장병의 진급과 보직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자. 류진아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오태석 대령의 이름만 파고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찾아봐. 오태석 대령 부임 이후 부당하게 진급해서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보직으로 밀려난 장병들의 사례를 전부 대조해 보도록. 특히 부사관들 위주로.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비리의 실체는 혜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의 피눈물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주원 대위의 모니터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진철 상사. 그는 태풍부대 수색대대에서 전설적인 전과를 올린 특급 전투원이었다. 각종 훈련에서 최우수 교관으로 뽑혔고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야말로 참군인의 표상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당연히 원사 진급 1순위로 꼽혔지만 지난 3년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진급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달 전 그는 돌연 최전방 GOP 소초의 부소초장이라는 자신의 경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직으로 발령나 있었다. 박진철 상사가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가 뭔가? 심사 서류에는 리더십 부족함 및 상관과의 불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류진아는 코웃음을 쳤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따르는 전설적인 군인에게 리더십 부적합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었다. 그녀는 백도결의 인사카드와 박진철 상사의 인사카드를 나란히 스크린에 띄웠다. 무능하고 오만한 자는 특혜를 받아 편한 곳으로 가고 충성스럽고 유능한 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격오지로 밀려났다. 이 부대의 인사 시스템은 완전히 썩어 있었다. 류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한 군인의 짓밟힌 명예에 대한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녀는 서지역 소령을 돌아보며 말했다. 인사참모 오태석 대령.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아주 정중하게 모셔오도록. 사단장실을 임시로 접수한 류진아의 집무실. 오태석 대령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단 내에서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가 추천하는 인물은 어김없이 좋은 보직으로 갔고 그에게 밉보인 자는 귀신같이 진급에서 미끄러졌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 갑자기 호출하셔서 놀랐습니다, 단장님.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신지. 그는 능구렁이처럼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류진아는 그런 그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를 그의 앞으로 툭 던졌다. 이 군인에 대해 아는가? 파일의 표지에는 육군 상사 박진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태석 대령은 파일을 열어보는 척하며 대답했다. 아, 박 상사. 유능한 군인입니다만 성격이 너무 강직해서 탈이었지요. 융통성이 부족하고 상관에게도 바른말을 너무 잘해서 조직 생활에 잘 융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표정은 완벽했다.
하지만 류진아는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을 발견했다. 융통성이라. 류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집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28사단 작전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돌연 입을 열었다. 헬기 한 대를 준비시키도록. 지금부터 우리 박진철 상사를 직접 만나러 가야겠소. 오 대령도 동행해야 할 거야. 당신이 말한 리더십 부적합 인물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으니. 오태석 대령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카카, 거긴 민통선 최북단에 있는 GOP 소초입니다. 길이 셔틀버스도 다니지 않아 위험하고.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지니 걱정 말고 준비나 하시오. 류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진짜 신문은 이런 안락한 집무실이 아니라 진실이 살아 숨쉬는 현장에서 시작될 참이었다. 잠시 후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가 사단 연병장에서 이륙했다. 아래로 보이는 연천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헬기가 북쪽으로 향할수록 풍경은 점차 살벌하게 변해갔다. 어지럽게 처진 철책선과 곳곳에 박힌 지뢰 경고판이 이곳이 전쟁의 최전선임을 실감케 했다. 오태석 대령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바짝 말리고 있었다. 헬기는 GOP 소초 근처에 가니 착륙장에 내렸다. 매서운 칼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소초장은 갑작스러운 준장의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려나왔다. 박진철 상사는 어디에 있나? 지금 철책선 순찰 근무 중이십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 안내해. 류진아는 험준한 산길을 거침없이 걸었다. 뒤따르는 오태석 대령은 헉헉거리며 힘겹게 그녀를 쫓았다. 마침내 그들은 앙상한 겨울 능선을 따라 이어진 철책선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탄모를 깊게 눌러쓴 채 날카로운 눈으로 전방을 경계하고 있는 한 군인을 발견했다. 박진철 상사였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장군과 참모들의 모습에 놀랐지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풍상에 깎인 바위처럼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닳지 않은 날카로운 강철 같았다. 류진아는 경례를 받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전방의 북녘 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이곳 생활은 어떤가, 박 상사? 견딜만합니다. 억울하지는 않고? 그녀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박진철 상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류진아는 그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지난 3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전부 안다. 당신의 충성심이 어떻게 배신당했고 당신의 명예가 어떻게 짓밟혔는지도. 하지만 당신은 군을 떠나지 않았고 이 가장 춥고 위험한 곳에서 묵묵히 당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군. 왜지? 박진철 상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총을 고쳐 쥔 채 먼 곳을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제가 이곳을 떠나면 저기 저 철책선을 지킬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밤을 새우는 제 새끼 같은 소대원들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진급보다 제 명예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그러나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얼어붙은 뺨 위로 길을 만들었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짓밟힌 명예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뜨거운 결정체였다. 그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던 오태석 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서류 쪼가리 하나로 내팽개친 군인의 영혼이 얼마나 고결하고 위대한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류진아는 따뜻한 손으로 박진철 상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의 눈물, 내가 갚아주지. 당신이 잃어버린 명예와 자부심, 내가 반드시 되찾아주겠소. 약속하지. 그녀는 오태석 대령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인간적인 연민이 아닌 범죄자를 향한 냉혹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오태석 대령.
당신은 방금 당신의 권력으로 한 명의 위대한 군인을 죽이려 했소. 이것은 단순한 인사비리가 아니야. 국가에 대한 명백한 이적 행위다. 헬기를 타고 사단으로 복귀하는 내내 오태석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미줄에 스스로 올가매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사단장실에 돌아오자마자 류진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비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단 내에 자신만의 파벌을 구축해 온 거대한 왕국의 실체였다. 그리고 그 왕국의 정점에는 모두가 존경에 마지 않는 뜻밖의 인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사단장 이기훈 준장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태풍의 눈은 사단의 심장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이기훈 준장. 그는 사단 내에서 살아있는 야전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탁월한 작전 지휘 능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부하들을 아끼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사단 장병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그야말로 완벽한 군인의 표상이었다. 그런 그가 이 추악한 인사비리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오태석 대령의 자백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류진아는 즉시 이기훈 준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 준장은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오셨습니까, 단장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여유로웠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불쑥 찾아온 감찰단장을 손님 대하듯 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기묘한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오태석 대령이 모든 것을 자백했소. 류진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기훈 준장은 찻잔을 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자백이라니요. 그 친구가 좀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우리 사단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인사를 했을 뿐입니다. 최선? 무능한 아첨꾼을 요직에 앉히고 박진철 상사 같은 진짜 군인을 내쫓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최선인가? 단장님. 이기훈 준장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이곳은 서울의 국방부 청사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최전선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능력? 화려한 경력? 아닙니다. 바로 신뢰와 충성입니다. 나는 내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었을 뿐입니다. 서류상의 스펙만 좋은 머리 큰 놈들보다는 조금 무능하더라도 내 명령에 죽고 사는 놈들이 전시에 더 쓸모 있는 법이지요. 박진철 상사는 훌륭한 군인이지만 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보낸 겁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것은 충격적인 논리였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전투력 강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하고 있었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저지른 파벌 조성을 지휘관의 통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군인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확신범이었다. 류진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수많은 부패 군인들을 상대해봤지만 이기훈 같은 자는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악행이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의 그릇된 신념이. 류진아가 입을 여는 순간 밖에서 서지혁 소령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단장님 찾았습니다. 이기훈 준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수상한 법인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이기훈 준장의 평온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서소령은 이 준장을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며 보고를 이어갔다. 이 준장은 지난 2년간 사단 내 GOP 소초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돈은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 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킹덤은 단순히 충성심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으로 엮인 더럽고 추악한 이권 카르텔이었다.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GOP를 보수하는 신성한 예산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 류진아는 이기훈 준장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태풍과도 같은 거대한 분노가 몰아치고 있었다. 당신이 말한 신뢰와 충성이란 게 고작 돈이었나? 부하들의 피와 땀이 묻은 돈으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한 건가?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을 입은 도적놈일 뿐이다. 이기훈 준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권총이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모든 것을 묻어버리려 한 것이다. 꼼짝 마. 서지혁 소령이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다. 류진아는 책상을 뛰어넘듯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죽음으로 당신의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어림없지. 당신은 살아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짓밟았던 모든 군인들의 눈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류진아는 즉시 사단장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 공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황 사단장, 지금 즉시 사단 전체 방송망을 연결하시오. 전 장병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태풍 부대의 진짜 태풍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잠시 후 28사단 전역의 스피커에서 류진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풍 부대의 모든 부패를 쓸어버릴 거대한 분노의 서곡이었다. 28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국방부 감찰단장 류진아 준장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존경했던 부사단장 이기훈 준장의 추악한 민낯을 공개하겠다. 사단 전체가 얼어붙었다. 류진아는 이기훈 준장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려는 거대한 태풍의 노호였다. 28사단 임시감찰단 본부로 사용되는 사단장실. 그곳은 이제 엄숙한 법정이자 한 인간의 영혼을 해부하는 수술실이 되어 있었다. 야전의 전설이라 불리던 이기훈 준장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카리스마도 신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패배한 자의 공허함과 자기 파괴적인 분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신문은 류진아와 서지혁 소령이 직접 진행했다. 그들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들이밀며 죄를 추궁하는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이런 짓을 했나? 류진아의 질문은 칼날 같았다. 그것은 범죄의 사실관계를 넘어 그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동기와 신념을 겨누고 있었다. 이기훈은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다 이내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왜냐니 이 군대가 썩었으니까. 내가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금 육군본부에 앉아있는 똥별들이 뭘 아나? 그들은 정치인들 눈치나 보고 책상에 앉아 서류나 뒤적이는 관료일 뿐이야. 진짜 전쟁을 아는가? 부하들의 피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 나는 진짜 군인들로 이루어진 내 명령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강철 같은 부대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내 왕국 그래. 그 왕국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자 뒤틀린 영웅주의였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과 권력욕을 구국의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부패한 범죄자가 아닌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영웅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 신념을 위해 박진철 상사 같은 진짜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나? 그 신념을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지켜야 할 GOP 공사비까지 빼돌렸나? 류진아의 추궁에 그는 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가진 치명적인 모순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터. 당신의 왕국에 동참한 자들이 누구지? 명단을 내놔. 그러나 이기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그가 만든 왕국의 신하들에 대한 부서진 충성심이었다.
류진아는 더 이상 그를 신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대신 더 거대한 심판의 장을 준비했다. 그녀는 사단 내 모든 장교 위관부터 영관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대강당으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모인 대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단상 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류진아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좌중을 압도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지난 몇 년간 이기훈 준장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단을 병들게 하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지 않았는가? 부당한 인사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았는가? 동료의 눈물을 보고도 애써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장교들의 가슴에 박혔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거대한 부패는 이기훈이라는 한 명의 악마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했던 수백 명의 방관과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외면했던 수많은 비겁함이 모여 만들어낸 끔찍한 괴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괴물을 키워낸 공범이다. 장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던졌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지금부터 24시간. 딱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이 시간 안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수하는 자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 인사비리에 연루되었든 공사비리를 묵인했든 그 어떤 잘못이라도 좋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용기를 보이는 자에게는 군복을 벗지 않을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심판의 칼날 아래 떨고 있던 이들에게 던져진 가느다란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이 24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내 손에 적발되는 자는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릴 것이다. 일말의 자비도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녀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장교들은 망령처럼 홀린 듯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나둘씩 강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절망, 고뇌와 갈등이 뒤섞여 있었다. 24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태풍 부대는 이제 역사상 가장 길고 잔인한 양심의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 강당을 빠져나가는 인파 속에서 한 젊은 대위가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주먹을 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몸을 돌려 감찰단 임시본부가 차려진 사단장실 쪽으로 향했다. 28사단 전체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고백의 서막이었다. 첫 몇 시간은 지독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감찰단 본부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다. 서지혁 소령의 얼굴에 초조함이 어렸다.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저들은 이미 한통 속이라 누구 하나 배신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류진아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는 인간의 양심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문이 열렸다. 어젯밤 강당을 나서던 그 젊은 대위, 강민준 대위였다. 그는 류진아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저는 이기훈 준장님께 직접 뇌물을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태석 대령의 지시로 박진철 상사님의 진급 심사 서류에 거짓 평가를 작성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고백은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류진아는 그를 엄하게 꾸짖는 대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강대위. 자네는 오늘 비겁한 장교가 아닌 진짜 군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류진아는 강 대위의 자수 사실과 그에게 관용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익명으로 사단 전체 장교들에게 공지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첫 번째 균열이 터지자 댐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십 명의 장교들이 감찰단 본부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강 대위와 같은 젊은 위관, 영관 장교들이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고백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훈련 성과를 부풀려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묵인했습니다. 이기훈 준장님의 개인적인 용무의 사단 공용 차량과 유류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기훈의 왕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단 전체를 좀먹어 왔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전투력과 안전, 사기를 뿌리부터 갉아먹는 치명적인 암세포였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고백들 속에서 마침내 류진아가 찾고 있던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났다. 한 군수 장교의 양심 선언이었다. 이기훈 준장님은 GOP 공사 리베이트 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저 그 수신인을 암호명으로만 불렀습니다. 암호명이 뭐지? 북극성이었습니다. 북극성. 류진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기훈은 왕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충성을 바치는 일개 영주에 불과했다. 이 부패의 뿌리는 28사단 넘어 군의 더 깊고 높은 곳을 향해 뻗어 있었다. 북극성. 그것은 아마도 육군본부 혹은 그 이상의 최상층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권력의 상징일 터였다. 이기훈이 왜 그토록 자신만만했는지,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의 뒤에는 하늘과도 같은 북극성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한주원 대위. 네, 단장님. 지금 즉시 이기훈 준장의 모든 자금 흐름을 재추적해. 북극성으로 향하는 돈의 흐름을 찾아내. 한 대위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국군안보지원 사령부의 1급 기밀 계좌로 넘어간 뒤 모든 기록이 끊겼습니다. 이 계좌는 저희가 가진 감찰단장의 권한으로는 열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 명령 혹은 그 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북극성은 안보지원 사령부의 비호 아래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군을 감시하고 보호해야 할 조직이 오히려 부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류진아는 거대한 벽 앞에 섰다. 그녀의 칼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대로 멈추고 이기훈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부딪힐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류진아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그녀는 28사단의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다. 부패한 장군을 처단하고 수십 명의 장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개혁의 기수.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는 언젠가 다시 자라나 더 무성하게 번성한다는 것을. 이기훈은 잘려나간 가지에 불과했다. 북극성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이기훈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아니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기로. 다음 날 그녀는 다시 헬기를 타고 박진철 상사가 있는 최전방 GOP를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북극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수사가 막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장군으로서 부하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수사를 멈춘다면 당신은 곧 원사로 진급하고 명예를 회복하게 될 거요. 하지만 내가 계속 나아간다면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당신은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어.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명예 회복조차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나아가길 바라시오. 박진철 상사는 대답 대신 자신의 낡은 소총을 들어보였다. 이 총은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총이 나라와 국민이 아닌 썩어빠진 상관 개인의 충견 노릇을 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그는 류진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단장님, 나뭇가지를 100번 잘라봤자 뿌리가 살아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같은 놈 명예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부디 저 썩어 빠진 뿌리 자체를 뽑아주십시오. 그것이 단장님께서 저희 같은 진짜 군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회복입니다. 그의 말에 류진아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녀는 한 명의 위대한 군인의 신념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가장 위험한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평소 신뢰하던 한 언론사의 원로 군사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기밀 서류를 넘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8사단에서 벌어진 일, 부패한 장군과 그의 왕국, 양심의 시험대 위에 섰던 수백 명의 장교들, 그리고 짓밟힌 명예 속에서도 묵묵히 조국을 지키는 한 늙은 군인의 눈물. 그리고 이 모든 정의로운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북극성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사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과 인터넷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태풍 부대를 삼킨 북극성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국민들은 부패한 군 지휘부에 분노했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여성 장군과 늙은 부사관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북극성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청원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국방부를 덮쳤다. 사태를 축소하려던 군 수뇌부는 당황했고 북극성과 연계된 세력들은 공포에 떨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그날 오후 류진아는 국방부 장관의 긴급 호출을 받고 서울로 향했다. 국방부 장관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장관은 한참 동안 그녀를 노려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자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군 전체를 상대로 도박을 걸다니. 그것은 대통령 직인이 찍힌 특별 명령서였다. 지금 이 순간부터 류진아 준장에게 북극성 사건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 육군본부는 물론 국군안보지원 사령부를 포함한 전군은 류진아 준장의 수사에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그녀의 칼이 마침내 뽑힌 순간이었다. 이제 그 칼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는 나중에 듣지. 대신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내게. 더 이상 우리 군에 이런 치욕이 반복되지 않도록. 류진아는 명령서를 들고 장관실을 나왔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육군본부였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사단의 감찰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통령의 칼을 손에 쥔 거대한 악을 심판하기 위한 대리인이었다. 계룡대에 도착한 그녀는 곧장 안보지원 사령부 분견대로 향했다. 그녀가 대통령의 명령서를 내밀자 철옹성 같던 그들의 문이 마침내 열렸다. 한주원 대위는 그들의 서버에 접속해 북극성으로 향하던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모니터 위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것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름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그 거대한 두뇌의 한가운데 위치한 안보지원 사령부 분견대의 서버실은 얼음처럼 차가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한주원 대위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에 떠오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신음과도 같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북극성의 정체는.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모니터를 류진아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과 직책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서지혁 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나직한 탄식을 내뱉었고 류진아는 처음으로 그녀의 포커페이스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것을 허용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육군 소장 김성환.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라는 조직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끔찍한 배신이었다. 군의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할 최고 책임자.
군의 청렴함을 상징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부패의 정점에 군림하는 황제 북극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군 전체의 비리 정보를 수집했고 그것을 이용해 부패한 장교들을 처벌하는 대신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켜 거대한 지하 왕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이기훈 준장조차도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서지역 소령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류진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넘어 이 거대한 위선과 기만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그녀의 보고를 받은 장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육군 감찰실장이 부패의 수괴라는 사실은 국방부 전체를 뒤흔들고도 남을 초유의 사태였다. 증거는 확실한가? 네, 장관님. 안보사의 기밀 계좌에서 나온 자금 흐름과 이기훈 준장의 자백, 그리고 수십 명의 자수자들의 교차 진술까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장관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김성환 소장은 군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맞고 군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류진아의 눈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이 암덩어리를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군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괴멸할 것입니다. 저에게 마지막 칼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장관은 한참의 침묵 끝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는 전군의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28사단 사태에 따른 군 기강 확립 방안 논의였다. 회의장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사성 장군들과 군단장들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북극성 김성환 소장 역시 감찰실장 자격으로 당당하게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회의를 통해 류진아 준장의 월권 행위를 질타하고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습할 생각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류진아 준장이 보고를 위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28사단의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 뒤 갑자기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북극성으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였다. 28사단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군 전체의 부패의 씨앗을 뿌리고 조종해 온 거대한 악의 축이 존재했습니다. 김성환 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류진아는 김성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그 악의 축은 우리 군의 심장부를 감시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자였습니다. 그는 감찰이라는 칼을 동료를 처벌하는 대신 복종시키는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북극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김성환 소장의 사진과 계급, 이름을 스크린 중앙에 띄웠다. 육군 감찰실장 김성환 소장. 당신을 직권 남용, 특수직무유기, 뇌물수수 및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장군들의 시선이 경악 속에서 김성환에게로 향했다. 김성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저 여자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현을 끌어내.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들어온 것은 국방부 장관이었다. 장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성환 소장의 체포는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다. 저항하는 자는 반역으로 간주하겠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성환은 자신이 쌓아 올린 거대한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류진아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부서지는 작은 포말에 불과했다. 북극성은 그렇게 추락했다. 사건의 후폭풍은 거셌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김성환과 이기훈을 포함한 수백 명의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들의 불법적인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었다. 시간이 흘러 연천의 겨울은 끝이 나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날, 28사단 연병장에서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저녁을 앞둔 박진철 상사의 원사 진급식이자 명예회복 기념식이었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원사 계급장을 달아주는 사람은 이제 막 소장으로 진급한 류진아였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부대의 최고 지휘관, 28사단장으로 부임해 있었다. 부패의 상징이던 부대를 개혁의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파격적인 인사였다. 축하하네, 박원사. 자네는 우리 군의 진정한 영웅이자 자부심이다. 류진아의 말에 박진철 원사는 거수 경례를 붙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밟혔던 명예를 되찾은 군인의 뜨거운 자부심이자 불의에 맞서 싸워준 지휘관에 대한 깊은 감사였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양심 선언을 했던 강민준 대위를 비롯한 젊은 장교들은 처벌 대신 류진아의 지휘 아래 사단 개혁의 핵심 주역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그 누구보다 더 투철한 사명감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어느덧 해질녘 사단장 집무실에서 류진아는 창밖으로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군 생활을 끝장냈고 군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깊은 고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철 원사였다. 그는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단장님, 아니 사단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네. 박원사 같은 진짜 군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류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라 글쎄. 후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부러진 칼을 다시 벼리고 더러워진 군복을 깨끗이 빠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앞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겠지. 박원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경례를 하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홀로 남은 류진아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멀리 GOP 철책선 위로 마지막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태풍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지나갔지만 이제 그 고요한 눈의 중심에서 새로운 희망이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어쩌면 파괴가 아닌 이 새로운 희망을 지키고 키워내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